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고 믿고 해오시던 것들 중에 사실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다더라. 이 운동하면 관절이 다시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시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거 먹고 나왔대. 같이 등산하는 형님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런 정보가 돌아왔대. 이런 정보들이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 잘 압니다. 건강이 걱정되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나누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정보들 중 상당수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으시거나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드시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하시다가 큰일이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민간요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것들이 효과가 없는지, 어떤 경우에 오히려 해가 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잘못된 민간요법들.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민간요법이 관절 관련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관절에 좋다는 온갖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에 좋다는 즙을 매일 마시면 연골이 재생된다. 우슬즙, 홍아씨, 초록이퐁합, 상어연골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먹으면 다른 연골이 다시 자란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어떤 음식이나 건강식품도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 혈액을 통해 연골에 직접 전달되어 재생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이 아예 쓸모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성분이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약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재생이라는 과장된 효능을 믿고 비싼 돈을 들이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수영장 회원권을 끊으시거나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무릎이 아프면 파스를 무한정 붙여도 된다. 파스가 시원한 느낌을 주니까 하루 종일 붙이고 계시거나 여러 장을 겹쳐서 붙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파스도 약입니다. 파스에 들어있는 소염진통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붙이시면 위장 장애, 피부 자극, 심하면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스는 사용 설명서에 적힌 용법을 지켜주시고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시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부착 부위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 무릎에 소주를 바르거나 뱀탕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은 관절 주변 조직에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피부에 바르면 자극만 됩니다. 뱀탕이나 각종 동물 유래, 보양식이 관절에 좋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경우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아프면 뜨거운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낫는다. 관절이 아플 때 찜질방에 가서 푹 땀을 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성적인 관절 통증에는 적당한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염증 상태에서 뜨거운 찜질을 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고온에서 장시간 있으면 탈수와 혈압 변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찜질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릎이 아프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진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깊이 쪼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깊은 스쿼트나 쪼그려 앉는 동작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 근력 강화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안전한 운동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섯 번째, 관절에 봉침을 맞으면 관절염이 낫는다. 벌에 독을 주사하는 봉침 치료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소염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봉독 알레르기 반응이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 곤란이 오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봉침을 맞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절 통증은 정형외과에서 검증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등산을 열심히 하면 무릎 관절이 튼튼해진다. 적당한 걷기 운동은 관절에 좋지만 경사가 심한 등산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를 걸을 때의 몇 배에 달합니다.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무리하게 등산을 하시면 연골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면 등산보다는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위험한 민간요법들. 고혈압과 당뇨 관련 민간요법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을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 양파즙, 샐러리즙, 여주즙, 계피, 특정 건강식품 등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일부 식품이 미미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혈압약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정보를 믿고 본인 판단으로 혈압약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 여부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 쓴 음식을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 여주, 돼지 감자, 뽕잎, 구아바이 같은 것들이 혈당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혈당 강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효과는 당뇨약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당뇨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런 식품을 먹고 있으니 당뇨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약을 끊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런 식품들과 당뇨약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든 민간요법이든 당뇨약과 함께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알려주시고 상의하세요. 세 번째, 식초를 마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식초가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혈관을 청소해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중화되기 때문에 혈관까지 도달해서 무언가를 녹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식도와 위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식초 원액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당뇨에 좋다고 특정 물을 마신다. 수소수, 알칼리 이온수, 특정 강천수 등을 마시면 당뇨가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물은 물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 당뇨를 치료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수분 섭취 자체는 중요하지만 비싼 특수물을 사서 드시는 것은 돈 낭비입니다. 그냥 깨끗한 물을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발바닥에 양파를 붙이면 독소가 빠진다. 인터넷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 전에 발바닥에 양파를 붙이고 양말을 신으면 몸에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피부를 통해 독소가 빠져나오는 메커니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시간과 기대를 쏟기보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관리법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에 좋다는 민간요법.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심각한 주제입니다. 암과 관련된 민간요법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환자분도 가족분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십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먹으면 암이 사라진다. 겨우살이 추출물, 상황버섯, 차가버섯, 노니주스, 특정 약초 등을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입증된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천연 물질에서 항암 성분이 발견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 중이라는 것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험관 실험에서 암세포를 죽였다고 해서 사람 몸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이런 민간요법을 믿고 정규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암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면 더 빨리 죽는다. 항암 치료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려서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의 항암 치료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치료입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항암 치료의 이득과 위험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종양 내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주변의 이야기나 인터넷 정보를 근거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이요법으로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좋아하니까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굶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료를 견딜 체력이 없어져서 오히려 예후가 나빠집니다. 네 번째, 암 진단 후 비타민 대량 투여가 도움이 된다. 비타민C를 대량으로 투여하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량 비타민이 특정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암에 걸리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고 해서 채식만 하시는 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암 치료 중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로 체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색육의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특정 장소의 물이나 공기가 암을 치료한다. 어디에 약수터 물을 마시면 암이 낫는다든지 어떤 산의 공기를 마시면 좋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병원 치료를 중단하시거나 미루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들,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만큼 치매 예방에 좋다는 민간요법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첫 번째, 은행잎 추출물을 먹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은행잎 추출물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면서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두 번째,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가 안 온다. 두뇌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활동은 치매 위험을 줄이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운동, 사회적 교류, 만성 질환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코코넛 오일이 치매를 치료한다.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중세 지방산이 뇌의 대체 에너지원이 되어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한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뇌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알루미늄 냄비를 쓰면 치매에 걸린다.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나온 가설로 현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상적인 알루미늄 노출과 치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오래 쓴 코팅이 벗겨진 냄비는 위생적인 이유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치매와는 무관합니다. 다섯 번째,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뜨개질, 서예, 악기 연주 같은 손 활동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 활동이 두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 예방은 운동, 사회적 교류, 만성 질환 관리,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치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화와 위장에 관한 잘못된 민간요법들, 위장 관련 민간요법도 매우 많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소화에 좋다는 방법을 많이 찾으십니다. 첫 번째, 속이 쓰리면 우유를 마시면 된다.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켜서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면 우유 대신 제산제를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낫고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매실청이 만병통치약이다. 매실청이 소화를 돕고 해독 작용을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많이들 믿고 계십니다. 매실에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매실청에는 설탕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매실청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실청의 건강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설탕 과다 섭취의 부작용을 더 걱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장이 안 좋으면 된장을 많이 먹으면 된다. 된장이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된장에는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라면 된장보다는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숯을 먹으면 몸에 독소가 빠진다. 활성탄이 해독 작용을 한다고 해서 숯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거나 숯 관련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활성탄은 급성 중독 시에 독소를 흡착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것은 아무런 해독 효과가 없고 오히려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여러 종류 드시는 어르신들이 활성탄 제품을 함께 드시면 약의 체내 흡수가 줄어들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소화가 안 되면 배를 세게 주물러야 한다. 배가 더부룩하면 배를 세게 마사지 하시거나 주먹으로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벼운 복부 마사지가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세게 누르거나 두드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탈장이 있으시거나 대동맥류가 있으시거나 최근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은 절대 배를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실 때는 식후에 가볍게 걸으시거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6번째,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위장이 좋아진다. 생강이 소화를 돕고 구역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복에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속쓰림이 생기거나 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음식에 적당량 넣어 드시는 정도가 좋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와 통증에 관한 잘못된 민간요법들. 피부 질환과 통증에 대한 민간요법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에 집에서 된장을 바르면 낫는다. 대상포진에 된장을 바르거나 독고마리를 달여서 바르거나 벌침을 맞으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진이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경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된장 같은 것을 피부에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듭니다.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몸 한쪽에 띠 모양의 물집이 잡히면서 통증이 있다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 화상에 된장이나 치약을 바르면 된다. 화상을 입으셨을 때 된장, 치약, 감자, 알로에 같은 것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화상 부위에 이런 것들을 바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피부 재생을 방해하며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화상을 입으셨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흐르는 시원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식히는 것입니다. 얼음을 직접 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오히려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물로 충분히 식힌 후에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덮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3번째, 어디가 아프면 부항을 떠서 나쁜 피를 빼면 된다. 부항 치료 자체는 한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치료법이고 근육 긴장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피를 뺀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항으로 나오는 것은 나쁜 피가 아니라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나오는 혈액입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나 당뇨로 상처 치유가 느린 분은 부항을 함부로 뜨시면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부항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면허 있는 한의사에게 받으시고 현재 드시는 약과 질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4번째, 뼈가 아프면 거머리를 붙이면 된다. 거머리 치료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행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거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무균 환경에서 의료용 거머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자연에서 잡은 거머리를 붙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이번에는 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은 몸에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시는 것은 약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약을 안 드시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약을 안 드시면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의 부작용보다 약을 안 먹었을 때의 위험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번째, 양약은 나쁘고 한약이나 천연 물질은 안전하다. 천연이라는 단어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에는 독버섯, 독초, 독사 같은 위험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한약도 약입니다. 효능이 있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간 손상이나 신장 손상이 올 수 있고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제대로 된 의료인의 처방에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한약재나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어진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생제에는 내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만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같은 약은 내성과 무관합니다. 약의 용량이 조절되거나 약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성 때문이 아니라 질환이 진행되었거나 다른 요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이 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고혈압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약이나 건강식품은 나에게도 좋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질환이 다르고 먹는 약이 다릅니다.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추가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약을 물 대신 주스나 우유와 함께 먹어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여러 약물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일부 항생제 등이 자몽 주스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는 일부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처방약 대신 약국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된다. 비타민은 영양 보충제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비타민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기존 치료약에 더해서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이지 치료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식품 광고, 이렇게 구별하세요. 건강식품 시장은 매우 크고 광고도 매우 교묘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광고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두시면 속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개인 체험담을 과학적 증거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당뇨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먹고 무릎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하는 체험 사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은 과학적 증거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호전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치료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투여해서 대조군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만이 과학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의사나 박사 타이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모 대학 교수가 추천한다. 의학 박사가 개발했다는 식으로 권위를 빌려서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한의학회나 관련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치료법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임상시험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의 예비 연구이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한 검증되지 않은 시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임상시험은 대규모로 이중맹검법을 사용해서 수행하고 그 결과가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한정 수량, 지금만 할인 같은 구매, 압박 전략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조급함을 만들어서 충동 구매를 유도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시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을 고르실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약품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기존 치료를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민간 요법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니 이제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조절되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뇌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어떤 건강식품도 이 모든 효과를 한꺼번에 줄 수 없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을 몇 끼 포함하시고 가공식품을 줄이시고 싱겁게 드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식이 원칙이 어떤 건강즙이나 특수식품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에 돈을 쓰시면서 정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대부분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고 마음이 편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만성질환 관리도 잘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시고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하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떤 민간요법보다 확실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얻으실 때는 출처를 꼭 확인하세요. 대한의학회,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각 질환별, 학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유튜브 댓글, 블로그에서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의 질문을 환영하십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인터넷 검색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불편한 내용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특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나에게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든 새로 추가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으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건강 정보를 접하셨을 때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지 대한의학회 같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꾸준히 걷고 잘 드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부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